김로벨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와 위기의 징조 3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내용은 별로 재미가 없죠. 뭐 짜릿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화끈하게 얘기하는 것도 별로 없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노아의 방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7년 흉년 7년 풍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속에서도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노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과 홍수와 폭우의 반복을 보고, 야, 이거 뭔가 큰일이 올 것 같다 해서 이제 방주, 즉 큰 배를 지어서 위기에 대처를 했고, 그 다음에 요셉과 파라오는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서는 식량을 계속 비축해 놨기 때문에 7년 흉년을 넘길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이제 변화를 살펴보면은 위기의 징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이건 뭐 제가 만든 명제입니다. 위기에는, 위기하고 관련해서는 첫째, 위기에는 징조가 있다. 그럼 그 징조 뭐냐? 변화가 징조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 그게 이제 변화를 유도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징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위기에 대처하는 것, 즉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는다. 뭐 뻔한 얘기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 변화에 대처하지 않느냐?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경제 전문가들이 보면은 뭐 수십 가지 경제 지표를 보여주면서 뭐 논쟁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데, 예를 들면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뭐 와도 뭐 소프트 랜딩이다, 하드 랜딩이다, 아니다, 노 랜딩이다. 뭐 그분들의 분석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분들의 예측은 또 이제 신뢰를 하지 않고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대부분 큰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진짜 큰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미시적인 거, 그냥 뭐 생산자 물가가 올랐느냐 내렸느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런 것만 보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예측을 뭐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21년에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주식을 사라 하면서 뭐 동학개미 운동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국 주식을 사자 해서 서학개미, 그러다가 이제 중국 주식을 사자 해서 중학개미. 이거 뭐 다 이제 개인 투자가들 꼬시는 거죠. 그때 저는,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가 호전됐다라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주식은 왜 이렇게 오르느냐 해서 다들 사라고 할 적에 저는 하락장에 베팅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 제가 뭐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면 다행이고, 그것보다도 전문가들의 전망이 틀렸다라는 걸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 제가 이제 이익을 봤죠. 계좌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뭐 지금 생각하니까 참 창피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스로 이제 증명하죠. 내 자신한테 임상 실험을 해 보는 겁니다. 그때 저는 무슨 뭐 주식 차트가 어떻고 그런 것보다도,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건 완전히 돈 풀었기 때문에 그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추세가 계속될 수는 없다라는 이제 장기적인 판단을 당시로는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야, 이거 오일 쇼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지 뭐 거의 3주 가까이 되죠.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오일 쇼크 아직 안 일어났네, 유가 뭐 크게 변한 거 없네, 너 전망이 틀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길게 봐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전문가들은, 미국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내릴 것이냐, 기준금리가 내리면 이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예측들만 하고 있고, 뭐 기준금리를 정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번에는 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아니다, 내릴 것이다, 올릴 것이다,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을 믿지 않고요.
굉장히 근시안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뭐 내리던 오르던 버블 붕괴는 이제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의 도래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영상을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좀 더 크게 한번 보십시오.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면은 알겠지만은 지난 2년간 미국이 굉장히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하고 서로 모순이 발생하면서 거시적인 경제 정책이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뭐냐면 미국 연준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뭐 9%까지 간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양적 긴축이라 그러죠. 시중에 있는 이제 돈을 다시 이제 흡수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게 금리 인상이죠.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을 시행을 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꾸준히 시행을 했는데, 오히려 미국 정부는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씀씀이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돈을 이제 쓰는 겁니다. 여기서 벌써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이제 상충이 되죠. 그런데 또 웃기는 건 그 월스트리트와 그 자산가들은 미국 연준이 긴축 정책을 쓰는 거 알면서도 계속 주가를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거죠. 그러면서 주가를 띄우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는 거죠. 연준한테. 이렇게 경제의 세 주체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수습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위기는 위기다, 위기는 기회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저는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위기라고 느끼게 된 배경은 뭐냐? 첫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러니까 2007년이죠. 그리고 이제 국제금융 위기 때 2007년,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미국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랬죠.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리듯이 돈을 뿌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과도한 부채로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은 구조조정 할 건 해야 되는데 돈을 뿌려가지고 다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났죠. 당연히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중국하고 미국이 가장 큰데 이 둘이 싸우는 겁니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30년 동안 그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풍요의 시대가 왔는데, 여기에 두 축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그 아주 긴밀한 파트너십이 번영을 가져온 겁니다. 중국은 값싼 공산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또 미국의 자본이 중국에 투자하고, 근데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그 기간이 20년, 길게는 한 30년 지속이 됐는데 그 덕분에 우리나라도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질서가 변하고 있다라고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적에 또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뭐 당연하죠, 다시 헬리콥터 머니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금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나겠다, 이건 버블만 키우는 거다 라는 이제 우려를 하면서 이게 위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돈은 저렇게 풀고 저금리는 유지하고 결국은 버블만 키워지니 이게 무슨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위기다, 결국은 이제 버블은 터질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2022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참 재밌는 게, 그 전에서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모른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들 관측을 했는데 그 당시 전문가들 대부분이 나와서 절대로 침공 안 한다 그랬습니다. 제
후배 러시아 전문가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아이고 뭐 러시아가 뭐 돌았습니까? 큰 타격을 받는데 왜 전쟁을 해요? 근데 결국은 침공을 하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서는 전부 다 또 전문가들이 뭐라고 예측을 했습니까? 한 달이면 끝난다 그랬죠. 근데 무슨 한 달입니까? 지금 벌써 1년 8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공방전이 치열하고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생각할 적에 야 이건 수습이 불가능하다. 이건 이제 위기로 치닫고 있는 거로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특히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면서 야 이게 어떤 식으로 비화될지 모른다. 물론 뭐 저는 뭐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고 중동의 모든 나라가 참전하는 전쟁으로 비화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다시 위기 시리즈를 만들게 된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크게 틀린 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위기에는 징조가 있다. 우리가 그 징조를 알아차려야 된다. 그리고 그 징조란 뭐냐? 변화다 이겁니다. 변화. 그래서 이 변화에 대치하는 게 위기에 대비하는 거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양에 있는 섬 몰디브, 이게 한때로 우리나라 신혼 여행지로 최고로 이제 꼽혔는데 오래전서부터 이 해수면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조만간 뭐 10년 이내에 섬이 바닷물로 다 덮일 거다. 그럼 뭡니까? 국가 소멸이죠. 그래서 지금 몰디브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 다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유엔에 도움도 요청하고, 요건 뭐 가시적이니까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죠. 비슷한 사례가 자카르타입니다. 해안에 있죠.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인데 워낙 많은 사람이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상수도 시설은 좀 부족하고 해서 지하수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반 침하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해 5cm 내지 10cm의 지면 침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자카르타 갔을 땐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최근에 영상이나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년 이내로 자카르타 그 시내의 반이 물에 잠길 것 같다. 그런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를 옮기기로 하고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뭐 우리나라 기업도 참여하게 돼서 우리는 이제 뭐 달러 벌어들이게 생겼지만은 뭐 이런 몰디브나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죠. 정말 몰디브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도 한 10년, 20년 안에 전부 다 바닷물에 잠길 것 같은 섬이 많고 그 나라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호주 정부에다가 뭐 5만 명만 받아달라, 뉴질랜드에 10,000명만 받아달라 뭐 그런 청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7년 우리가 경험한 그 IMF 외환 위기도 징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과소비가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는 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외환 보유고가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여기에 전혀 대비 안 했다고는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여튼 IMF 구제금융을 우리가 신청함으로써 외환 위기를 맞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큰 고생을 했지요. 자, 요 표를 하나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IMF 외환 위기 전에 외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 보여주는 건데 1991년 같은 경우에는 외채 중에서 단기 외채가 44%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외채가 56%였습니다. 장기 외채 비율이 한 10몇 프로 더 높았습니다. 단기 외채라는 거는 1년 미만이죠. 그러다가 1994년 정도 되면은 이 비율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IMF가 일어나기 전해인 1996년에 보면은 단기 외채가 58%가 되고 장기 외채가 42%가 되는 역전이 됩니다. 여기서 단기 외채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전까지는 1년 기간으로 우리가 이제 빌려와서 쓰면서 만기 연장을 요구하면은 뭐 한국 정도 되면은 뭐 걱정 없어 하면서 만기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걸 이제 금융용어로 롤오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채를 빌려와도 단기 외채를 빌려와도 아이고 꼭 1년 안에 안 갚아도 돼, 롤오버 시켜줄 거야 하면서 단기 외채의 비중이 커진 거죠. 근데 96년 후반기서부터 그 우리한테 외화를 꿔준 금융기관들이 롤오버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채 상환의 압박에 이제 시달리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금융기관이 우리 외채에 대한 롤오버를 안 해주기 시작하는 게 바로 위기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외국 돈을 막 가져다가 빌려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이제 굉장히 늘어났죠. 그러면 1997년도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맞기 직전에 외환 보유고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작점은 1997년 1월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미 1996년서부터 외환 보유고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1월에 우리가 약 305억 달러의 외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더 꺼왔는데 조금 더 수출이 잘 되고 늘어나다가 결국은 다시 줄어드는데 외환 환투기 세력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이 시기에는 이미 동남아 지역이 외환 위기를 겪고 남미 일부 국가들도 외환 위기를 겪은 후였습니다. 그 다음 타겟이 한국이었죠. 그러니까 1997년 10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환투기 세력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어하고 이르느라고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팍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약 연초에 305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던 외화가 결국은 11월 말경에 가면은 200억 달러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국가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정부가 서둘러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신히 국가 부도는 면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997년 1월에는 305억 달러의 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외환 위기 직전에는 204억 달러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줄어든 겁니까? 약 3분의 1이 줄어든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국가가 도대체 뭐 했냐, 그런 논란이 많은데 그 얘기는 좀 이제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 전에서부터 왜 외화가 줄어들었느냐, 뭐 그 이유는 1994년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따라 올리지 않아서 소위 말해서 역금리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외화가 조금씩 미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기미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대비를 못 세우고 있다가 이런 상황까지 갔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표 하나만 더 보죠. 이거는 2008년도 세계 또는 국제금융 위기 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008년 3월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642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MF로 하도 뒤어가지고 야, 외화는 무조건 쌓아놓고 보자 해가지고 엄청나게 외화를 쌓아놨죠. 그래서 2008년 초에 2,642억 달러를 쌓아놨는데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이게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율 방어에도 우리가 이제 수백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런데 2008년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뭐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2008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2개월 동안 외환 보유고가 400억 달러가 줄어듭니다. 이게 환율 방어를 하느라고 우리나라 이제 금융 당국이 외화를 굉장히 이제 풀었죠. 그래서 2008년 11월에 되면은 연초보다 한 600억 달러가 줄어들어 가지고 2천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결국은 10월 30일 날 미국 연준하고 한미 간에 최초로 3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하죠. 이것 때문에 약간 숨통이 돌아섰고, 그 다음에 2달 채 못 되는 12월 13일 날 중국, 일본과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 결국 우리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취임 첫 해였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봄서부터는 쇠고기 파동으로 엄청 고생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들어서는 이 세계 금융 위기 때문에 환율 방어하고 이러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지요. 그래도 다행히 이 통화 스와프라는 수단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고, 다행히 이제 그때 미국하고도 신뢰관계가 있었고, 중국, 일본과도 신뢰관계가 있다 보니까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해서 총 900억 달러니까 숨통을 확 돌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 친구를 사귀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 이제 통화 스와프 총 900억 달러 중에서 일본과 체결한 게 300억 달러입니다. 약 3분의 1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일본의 신세를 진 겁니다. 그런데 뭐 몇 년 지나고 나서 뭐 죽창을 들자 그런 또 구호가 나왔죠. 꼭 부정적인 변화만 위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도 이제 위기를 가져옵니다.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1959년에 북해 유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산유국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제 제주도 밑에 있는 제7광구에서 원유가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네덜란드가 1959년에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또 복지를 강조하는 국가고 해서 복지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복지에다가 거의 다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거예요.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리고 복지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원유와 관련된 산업, 석유, 화학 업종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다른 업종에는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분야가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급속히 망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 와가지고 그런 현상이 부쩍 심해진 거죠. 그래서 더치 디지즈라는 말이, 네덜란드 병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영국 병이란 말은 들어봤죠. 브리티시 디지즈라고 들어봤는데, 네덜란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제 정책을 바꾸죠. 복지 예산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도 골고루 분산시키면서 결국은 그 네덜란드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기를 극복을 했어요. 이 복지 확대가 경제를 망치는 경우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그 복지 천국이라고 하는 스웨덴도 그런 경험을 했지요. 복지가 거의 완벽해지다 보니까 근로의욕이 이제 상실되는 겁니다. 자, 내가 일주일에 5일 아침 9시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면서 월 2,000불 받느니 그냥 실업수당, 직장 안 나가고 실업수당 한 1,500불
받는 게 더 유리하죠. 일 안 하고 1,500불 받으니까. 이러면서 스웨덴의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가 되고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정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어떤 실업수당 청구에 대해서 심사도 까다롭게 하고 복지를 좀 틀어쥐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지국가라는 게 시장에다가 모두 맡겨놨더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없더라. 그래서 국가가 그거를 보장해 주겠다 해서 이제 복지국가가 생겼는데, 시장에만 맡겨놨더니 근로자들의 복지가 전혀 보장이 안 되더라. 이걸 이제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복지를 확대했더니 근로의욕 상실이나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거를 이제 국가의 실패라고 부르죠. 정치학에서는. 이런 이제 거시적인 거 말고, 제가 이제 탐욕과 공포 사이라는 영상, 예전 영상에서 예를 든 적이 있지만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마이클 버리라고 지금은 꽤 유명한 사람이 됐고, 뭐 그 당시에도 이제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돈은 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이클 버리가 가만히 보니까 주택담보채권이죠. 모기지담보채권 가격이 여기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특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그 채권의 내역을 살펴봤더니 그 연체율, 그러니까 모기지 연체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이제 주택시장이 이제 붕괴가 되겠구나, 이걸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반대, 그러니까 쇼트를 친다고 그러죠. 하락에다가 베팅을 했습니다. 결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마이클 버리 개인은 아니고 마이클 버리 회사가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막 파산하고 그러는데 마이클 버리는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마이클 버리가 그걸 딱 사자마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난 게 아닙니다. 한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시장 위기가 3년 동안 지속이 된 거라는 거죠. 그 3년을 기다리는 동안 그 투자가들, 자기한테 돈 맡긴 사람한테 엄청난 욕을 먹었는데 3년 동안 버텼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달러를 벌고 마이클 버리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택담보채권 가격의 하락, 그 다음에 연체율의 상승을 어떤 주택시장의 붕괴라는 징조로 마이클 버리는 파악을 한 겁니다. 마이클 버리하고 관련해서는 그 빅 쇼트라는 영화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면은 빅 쇼트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위기의 징조고, 이 변화에 대처를 못하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변화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개인적으로는 로또 당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한 20억 버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를 하루아침에 버는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됐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로또 당첨자들은 그들을 이제 추적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 파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오랫동안 살았던 부인에 대해서도 뭐 시들하게 생각이 들고, 거꾸로 부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인이 자, 너 로또 당첨된 거 그 금액 반띵 하자 해서 이혼,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은 많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도박, 마약에 이제 빠져서 인생 조지는 경우가 많았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사기꾼이 그렇게 몰려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찮게 놀고, 그래서 생활 자체가 아주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 긍정적인 변화든 또는 부정적인 변화든 우리에게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이고요. 그 독재자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이제 위기로 몰고 가죠. 뭐 대표적인 게 북한 아닙니까? 1994년에 김일성이
죽고 그 다음 해서부터 곧바로 대량 아사 시기, 우리는 그걸 뭐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데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는데 이게 무슨 고난의 행군입니까? 대량 아사 시기를 맞게 되고 결국은 이 대량 아사 시기 5, 6년이 지난 후에 북한 경제는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사실 아주 극단적인 결심을 하기 전에는 스스로 경제를 일으키기는 힘든 상황으로 북한은 빠지고 말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이제 1976년에 모택동이 이제 죽었는데 그 전까지 무슨 문화 대혁명이라고 엄청난 그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횡포를 부렸던 그 모택동의 부인 강청을 비롯한 4인방을 처벌을 하고 이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모택동 사후에 지도자가 될 줄 알았던 인표가 그것에 이제 실패하니까 또 구테타를 시도하다가 비행기 타고 도망가다가 비행기가 이제 격추돼 가지고 죽고 하여튼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혁명 1세대 중에 등소평이라는 뭐 괜찮은 지도자가 있어서 이 모든 거를 수습을 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랜 독재자의 죽음도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간다. 그건 뭐 너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